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부터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기 북부 임진강의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일대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환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은영 기자, 지금 비는 그친 것 같은데 임진강의 수위가 많이 올랐다고요? 네, 저는 임진강 홍수 조절 역할을 하는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비는 멈췄다 내렸다를 반복하다가 지금은 그친 상태입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군남댐에서 흙탕물이 거세게 쏟아지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군남댐 수위는 저녁 7시를 기준으로 35m까지 올랐고 안전수위인 40m까지 5m 정도 남았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군남댐 수문 13개 가운데 평소보다 많은 10개를 열어 수위를 조절하면서 조금 전부터는 유입되는 양보다 방류되는 양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어제 0시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이곳 연천에는 142mm, 파주 133.5mm 등 경기 북부에 장맛비가 집중됐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북쪽에도 비가 많이 내리면서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 환강댐 방류에 나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군남댐 수위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수위가 여기서 더 오르면 홍수가 걱정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임진강 임진교 일대에 발령됐던 홍수주의보가 오후 3시 반부터 홍수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저녁 7시 기준으로 임진교 수위는 11.09m로 홍수경보 기준 10.8m를 넘었습니다. 임진강 최북단에 있는 필승교 수위도 저녁 7시 기준 10.11m로 적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기준인 7.5m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파주시 비룡대교 일대에도 홍수특보가 발령되는 등 임진강 수위 상승으로 인해 일대 교량의 통행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소방은 필승교 수위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구조 통제단을 운영하고 있고 기상청과 산림청은 임진강 유역 주민과 행랑객들에게 하천에 접근하지 말고 대피하라는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 군남댐에서 SBS 동은영입니다. 반면에 부산과 경남은 흐리기만 할 뿐 좀처럼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마른 장마인데요. 이 지역에선 극심한 폭염으로 오히려 가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정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밀양과 양산 등 동부 경남에 식수를 공급하는 밀양댐입니다. 6월 1일 가뭄 관심 단계에 접어든 이후로 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밀양댐에 물이 빠지면서 보이는 곳입니다. 평소라면 보이지 않았던 바위와 자갈 등이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마철인데 흙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현재 밀양댐의 저수율은 35.8%로 지난해 89.1%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수도권에는 오늘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산 경남은 빗줄기 하나 만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나무들이 식물들이 다 죽어 말라 죽고 물도 옛날같이 안 나와. 팍팍. 지난해 부산 경남 강수량이 200에서 300mm를 넘은 데 반해 올해는 50에서 70mm에 불과합니다. 빗줄기가 사라진 자리는 폭염이 차지했습니다. 밀양 창녕이 34도, 양산 김해가 32도를 넘어 폭염경보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폭염주의보였습니다. 식지 않는 더위에 시민들은 도심에서도 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물놀이장, 워터파크 이런 데 나와가지고 좀 더위를 좀 극복하려고 나왔고. 앞으로도 당분간 비 대신 폭염만 이어지는 장마철이 될 전망입니다. 부산 경상남도 대부분 지역에서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나타나면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는 줄고 더위는 더한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부산 경남의 강과 대지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KNN 정효정입니다. 이렇게 중부는 폭우, 남부는 폭염으로 날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 오늘로 22일째인데 올해 장마는 언제쯤 끝날까요? 자세한 날씨 소식은 서동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인천 강화군 교동면엔 142mm, 서울 은평구엔 7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도 오고 습해서 그게 제일 불편하고요. 장마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반면 일부 영남과 호남, 제주도엔 폭염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남부지방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빨간색은 낮은 구름, 흰색은 높은 구름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빨간색과 흰색이 고루 나타나 있는데 구름의 상하층이 잘 조직된 장마전선이 위치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전선 남쪽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주면서 남부엔 폭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철 어제까지 내린 장맛비를 한번 살펴보면 중부지방이 279.1mm로 남부와 제주도에 비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중부는 평년보다 더 내렸고 남부와 제주도는 덜 내렸습니다. 올해 장마는 남부와 제주도가 6월 30일, 중부지방이 7월 1일에 시작됐죠. 남부와 제주도는 22일째, 중부지방은 21일째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평년 장마 기간이 31일 정도이기 때문에 장마가 길어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장맛비는 수도권에 이번 주 일요일까지, 남부지방에는 금요일까지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이 뒤로 현재로선 비 예보가 없지만 장마가 끝난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아직까지 남쪽에 특히 열대 해상에서의 기압계 변동성이 대단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장마 종료에 대한 판단은 아직 어렵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수사본부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한 건 국수본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광산서 관계자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오늘 국수본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주도권 경쟁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신용일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6시 15분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광주지검 수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이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라인 지휘부가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강간살인보다 형이 가벼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윗선이 관여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착수 1시간 뒤인 오전 7시 30분쯤엔 경찰 특별수사단이 같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먼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찰의 집행 상황을 지켜본 뒤에 영장을 집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서로 다르지만 사실상 범죄 사실이 같고 압수 대상도 겹치는데도 동시에 같은 장소를 압수수색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최근 장윤기의 살인 혐의와 성범죄 혐의를 분리해 수사하라는 지시가 국수본 차원에서 내려왔다는 진술이 수사팀 관계자들로부터 나오면서 검경이 수사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수사기관의 미묘한 신경전도 감지됩니다. 경찰 측은 출근도 하기 전에 관공서를 압수수색했다며 국가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지만 검찰 측은 국수본에서 꾸린 특별수사단이 국수본을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장윤기 사건 무마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전 광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지금 광주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영 기자, 결과는 아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9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박 경정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면서도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박경정은 장윤기에 대해 유죄 시 무기징역과 사형 선고만 가능한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하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경정이 장윤기 수사 당시 이미 구속된 수사팀장과 광산서장 사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보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경정 신병이 확보되면 당시 광산서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 상대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박경정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네, 그리고 박경정 측은 국수본이 지시했다, 이런 폭로도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박경정 법률대리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장윤기의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에 분리해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는 이제 일반 사건만 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출입기자단에 같은 광산서 내에서 형사과와 여청과가 협조해서 진행하란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청에서 먼저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아니다, 그런 건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SBS 정지연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찬반 격론이 오갔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의 폐지 문제에 대한 당내 총의를 모으기 위한 절차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는 약속부터 했습니다. 그간 추진해온 개혁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단 1%의 불안까지도 완벽히 불식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보안 수사권 존폐를 놓고 2시간 넘게 격론이 오갔습니다. 보안 수사를 폐지하는 것은 99%의 일반 형사 사건의 처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개혁이 될 겁니다.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별건 표적 수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장윤기 사건을 놓고도 경찰 개혁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다. 아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줬다. 시각차는 극명했습니다. 장기 사건은 첫 번째는 11시간 만에 긴급 체포한 건 오직 대한민국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잘한 겁니다. 정작 장윤기 사건 같은 민생 피해는 대량으로 양산돼. 이런 개혁을 대체 왜 하는 거예요? 수사는 기록으로 말한다라고 하셨는데 기록에 케이블 타이가 있습니까? 전문가와 민주당 의원 사이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한 명 한 명에게는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장윤기 사건 피해자인 이채원 양의 유족이라든지 만약 보안 사건 남겨놓으면 검사님들 건건이 현장 나와가지고 케이블 타이 찾으러 다닐 거예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입법 공론화의 과정으로 의원총회가 열렸지만 정작 민주당 의원 161명 가운데 15명쯤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SBS 하정윤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이 늘었지만 당권 주자들은 대부분 다음 달 전당대회 전 폐지에 기울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속내는 무엇이고 어떤 변수가 있는지 이어서 고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들은 대부분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입장에 섰고 그 시기도 8.17 전당대회 이전 또는 최대한 빠른 폐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전당대회 하고 나면 또 다른 정치적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 지도부 하에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보안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된다. 우리 정부의 그리고 민주당의 약속이고 대원칙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만큼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늦어도 8월 안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에 공론화 절차를 밟고 이달 중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를 끝내면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다음 달 17일 전에 가능할 거란 계산입니다.
변수는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부작용이 크단 당내 반대 목소리가 얼마나 더 커질지입니다. 오늘 정책의원총회에서도 경찰 견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유지하자는 의견과 검찰이 범죄 규명을 막는 사례도 많은 만큼 폐지하자는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바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치시켜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은 보안수사 요구를 해서 4일이 좀 지연되었고 통신영장은 완전히 기각된 것인데 오늘 국회 일정에 복귀하기로 한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보안 수사권 폐지안의 입법 저지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호르무즈 우회 항로인 홍해까지 봉쇄하겠다고 나서면서 중동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데요. 중재국들이 제안한 10일 휴전안이 포성을 멈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예멘 수도 사나에 시위대가 집결했습니다.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자 지지 시위에 나선 겁니다. 후티가 막으려는 곳은 바브 엘만데브 해협으로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잇는 길목이자 사우디가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을 피해 원유 수출을 늘려온 대체 항로입니다. 사우디가 후티가 관리하는 공항을 지난 13일 폭격했기 때문이란 이유를 댔지만 호르무즈 재봉쇄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이란과 발맞춘 조치로 풀이됩니다. نؤكد على حق شعبنا العظيم في مواجهة الحصار بالحصار والتصعيد الشامل بالتصعيد الشامل وتثبيت هذه المعادلة. 사우디 측은 후티의 해적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선포해 확전 우려도 커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군사 지휘소와 미사일 기지 등을 열흘째 타격했다며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최근 요르단 공군기지에서 숨진 미군 2명의 신원도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군 병사 1명을 죽일 때마다 몇 배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도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군사적 타격으로 항복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이란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재국들의 10일 휴전 제안을 이란에 이어 미국 정부도 검토 중이라는 미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전을 중단하고 10일간 해협 통항 방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인데 미국은 협상 결렬에도 대비해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을 추가 배치하고 전 세계 미국인에게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이란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배럴당 $70 선까지 내려왔던 국제 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국내 기름값도 하락세를 멈추면서 석유 최고 가격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이란 동맹 세력인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 선언에 국제 유가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체결 후 배럴당 $71까지 떨어졌던 브렌트유는 $89까지 치솟았습니다. 바브 엘만데브 해협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7%를 차지하면서 대체 운송로 역할을 해왔는데 이 길마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겁니다. 정부는 당장 원유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은 전년 평균 대비 110% 이상을 확보했고 오는 9월 도입 예정 원유도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가격 인상에서 오는 충격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변화를 이미 시켜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내 원유 수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글로벌리 그 재고가 지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가격에도 영향을 국내 기름값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석유 최고 가격을 150원 낮춘 이후 줄곧 내리던 서울 주유소 휘발유 값이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다 봐야 돼. 보통 한 번 넘으면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다니고 그러는데 지금은 기름값이 비싸니까는 어디 가는 데는 자체가 부담스럽고. 유가가 다시 뛰면서 석유 최고 가격제 종료 등 출구 전략을 모색하던 정부도 유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 가격제 강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은 사실은 더 내리든지 폐지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될 것 같네요. 정부는 오는 24일 8번째 석유 최고 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박지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 시장에 필요 이상의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증시 조정 국면에 도입돼 문제가 더 커 보이는 착시 측면도 있다면서 실질적인 보완책을 만드는 게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불만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주가의 급등에 따른 일종의 조정, 일부 급락, 이 조정을 좀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있어요.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와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상승 국면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심화시키고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좀 심화시키잖아요. 예탁금 상향과 같은 최근 발표된 금융당국의 보완책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런 지적이던데. 이 대통령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조정의 꼭대기에서 도입돼 마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보완 대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어쨌든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죠.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불로소득이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이라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조세 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초고위험 상품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5개월 만에 졸속으로 추진해 개미 투자자의 천문학적 피해를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국민들은 우리 주식시장을 코스피 카지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는 일상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과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지난주 나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보완책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장의 투자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해당 상품을 운용하는 운용사 대표까지 나서 투자를 멈추라고 당부했는데요. 현 상황을 진정시킬 추가 대책은 또 무엇이 있을지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스피에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은 9조 7천억 원, 거래대금은 시총보다 많은 10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16일 금융당국이 변동성 완화 등과 관련한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극단적인 손바뀜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급등락을 반복하며 손실과 회복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ETF 원금 자체가 줄어드는 이른바 음해복리 현상이 극심해지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운용하는 운용사 대표마저 SNS에 투자를 멈추라고 적었습니다. 자체 분석 자료를 공개하면서 SK하이닉스 주가가 17.9% 하락할 때 레버리지 상품은 그 2배인 35.8%를 넘어 47.5% 하락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는지 관련 업계와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기본 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올리고 사전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전산 작업을 서둘러 마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상장 초기에 4에서 5조 원 수준까지 시가총액을 낮추는 걸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다음 카드로는 리밸런싱 시점 분산이 꼽힙니다. 운용사가 2배 변동률을 맞추기 위해 본주를 추가 매매하는 리밸런싱 과정에서 변동폭이 커지는데 장 마감 30분 전부터 하던 리밸런싱을 여러 시간대로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리밸런싱 타임을 늘리면 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여주는 장점은 있는데 추적 오차가 늘어나는 거죠. 삼성전자 5% 올랐는데 왜 내 2배짜리 ETF는 9%가 오르지? 이런 일도 발생합니다. 금융당국은 장중 리밸런싱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별도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올해 39번째 사이드카 발동 속에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6,747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모레 열리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마련된 국민 의견 수렴 사이트에 다양한 제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문턱에 가로막혀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실수요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주택 자격으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30대 직장인 임모 씨. 수원 영통구에 7억 9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매매 약정금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거래 허가까지 받았는데 대출 문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속에 이달 들어 일부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제한하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기에도 너무 불안하고 좀 무섭고 실수요자 입장이고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답답하고. 임 씨는 답답한 심정을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의견 수렴 홈페이지에도 직접 올렸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건 임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홈페이지엔 일주일 만에 3,6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는데 금융 분야 의견이 1,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달라, 수도권과 지방의 대출 규제를 차등 적용해달라는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출을 규제 완화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전 수요가 있습니다.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이 밖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예외를 인정해달라거나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등 세금과 공급 관련 요구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온라인으로 접수된 국민 의견을 토대로 모레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6년 만에 왕좌에 오른 스페인 대표팀은 200만 인파의 환호 속에 우승의 기쁨을 누렸고 준우승에 그친 아르헨티나 대표팀도 팬들의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전합니다. 어느 때보다 길고 화려했던 월드컵 여정을 마친 스페인 축구대표팀은 주장 로드리를 앞세워 수도 마드리드에 돌아왔습니다. 당당히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보인 선수단은 곧바로 왕궁을 찾아 국왕 펠리페 6세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Lleváis ya para siempre esas dos estrellas que tanto brillan para toda España. 그리고 축제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마드리드의 명소 시벨레스 광장에 모인 200만 인파가 카퍼레이드에 나선 영웅들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해가 진 뒤에도 축제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차세대 에이스 야말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웃음을 자아냈고 주전 수비수 쿠쿠레야는 드러머로 공격수 이글레시아스는 래퍼로 변신해 흥과 끼를 마음껏 폭발했습니다.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준우승을 차지한 아르헨티나 대표팀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왔습니다. 선수들의 표정은 무거웠지만 궂은 날씨에도 수많은 팬들이 몰려 감사와 위로를 보내자 선수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화색이 돌았습니다. 선수들이 탄 버스가 시내로 들어서자 팬들은 4년 전 우승했을 때처럼 아낌없는 환호를 보냈습니다. Y Messi, gracias por todo, toda la selección lo mismo, todo el equipo. La importante es la que trajeron primero, eso que vale, le dio alegría al pueblo.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소속팀이 있는 마이애미로 이동한 메시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고통이 매우 크고 상처가 아물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좋은 추억을 모두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자신의 6번째 월드컵 여정을 돌아왔습니다. SBS 홍석준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압구정 한양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중국산 로봇 청소기에서 갑자기 불이 시작됐다는 주민 진술이 나왔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불길과 연기가 쉴 새 없이 새어나옵니다. 창밖으로 파편 조각이 연기와 함께 튀어나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20여 명이 인근 경로당으로 급히 대피했고 70대 여성이 연기를 흡입해 어지럼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36대와 인력 133명을 투입해 신고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낮 12시 4분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아파트 주민 3명이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신고 당했죠. 외국 도우미가 울면서 뛰어내려오더라고요. 뛰어올라갔지. 뻥 터지고 검은 연기가 확 나오더라고요. 안방에서.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뭐 소화기 쓰고 뭐 그런 단계가 아니었어요. 불이 난 집안에는 가사 도우미 혼자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중국산 로봇 청소기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아직까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봇 청소기 있어요. 제가 해봐야 돼. 아니 로봇 청소. 아까 들고 가던데? 로봇 청소기 같은 거 들고 가는 거 같더라고요. 소방당국은 가전제품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어젯밤 큰 불길은 잡혔지만 완전 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규리 기자, 이제 불이 난 지 나흘째인데요. 지금도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군요. 네, 어제보다 연기는 확실히 줄었지만 불이 완전히 꺼졌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현장에선 고가차 등 소방 장비가 줄지어 선 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젯밤 큰 불길은 잡았다고 밝혔지만 지금도 불이 시작된 물류센터 6층과 불길이 번진 7층으로는 대원들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붕괴 위험 등을 감안해 바로 옆 주차타워에서 물류센터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큰 불길이 잡히면서 국가소방동원령은 일부 해제됐고 현재는 수도권의 장비와 인력을 중심으로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불은 언제쯤 다 꺼질까요? 네,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5년 전 경기 이천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 때도 55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은 뒤 완전 진화까지는 75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61시간 만에 큰 불이 잡히면서 국내 물류센터 화재 가운데 초기 진화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례입니다. 네, 대피했던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건물 붕괴 가능성 등을 우려해 내려졌던 주민 대피령은 어젯밤 11시쯤 해제됐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처 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엔 일부 귀가한 주민들을 제외한 190여 명이 머물고 있는데요. 호흡기 불편과 함께 불이 다시 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불편한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 서해구 측은 쿠팡 측이 주민 피해 보상 관련 문의를 해왔다며 이와 별개로 화재 피해 복구와 주민 물품 지원 등에 들어간 비용을 쿠팡 측에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SBS 김규리입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10개월 동안 해킹된 상태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시스템엔 전현직 외교관과 제외 공간에서 일하는 경찰과 국정원 직원 등 만여 명의 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해킹된 사이트는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입니다. 지난 2022년 코로나 팬데믹 때 외교관 등을 비대면으로 교육하기 위해 개설됐는데 해커가 사이트 서버에 침입한 시기는 지난해 4월과 5월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지난 2월까지 해커는 수시로 접속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서버엔 우리나라 외교관을 포함해 외교부 본부와 제외공간 직원,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인원 등의 개인정보 최대 10,000건이 있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등인데 직책이나 근무 장소의 유추도 가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서 사건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해커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도 인지하지 못한 미공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걸로 추정됐는데 외교부는 국가 등이 배후인 해킹 조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 개인이 하기는 좀 제한되고 북한이나 할 가능성이 있고 뭐 중국이든. 국가정보원은 지난 2월 외교부에 해킹 관련 사실을 통보했는데 그 직후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전체 외교관을 포함해서 이 만여 명의 신상 정보가 해커 손에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건데 이 단순한 정보 유출 사고가 아닌데요? 네, 그렇습니다. 재외공관에는 외교관뿐만이 아니라요. 정보기관 요원, 경찰, 군인 등도 파견 근무를 하죠. 사실 근무 자체가 대외비인 경우도 있어서 그들의 명단 전체가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네. 특정 국가가 배후인 해커가 사이트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10,000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에 그걸로 또 우리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주민번호나 여권번호 같은 민감 정보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또 외교부나 다른 부처의 내부망과는 분리되어 있다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커가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풀었을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고요. 네. 특히 이름과 비번, 이메일 주소 등으로 제2의 정보 탈취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서야 뒤늦게 홈페이지에 해킹 사실을 알리는 공지를 띄웠는데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절차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외교부는 안보 사안이라서 신중했다고는 하는데 안일한 대응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우리 정부는 국가 배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거 북한의 소행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는 해킹의 주체를 단정할 기술적인 분석은 부족한 상태라고 단서를 달면서도요. 국가 등이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의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네. 북한 가능성도 열어두는 분위기죠. 2년 전에 떠들썩했던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 기억하시나요? 네. 당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2년 넘게 1000GB 규모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정부 조사로 드러났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북한 해커 그룹을 총괄하는 북한 정찰정보 총국이 공세적인 활동을 또 최근에 예고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지난해 미국에서 중국의 정보기술회사 직원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외교부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례를 들면서요. 중국이 배후일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정부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외교적 파장이 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김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이 내놓은 인공지능 모델 키미 K3가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최상위 모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까지 나왔는데요. 그런데 공개 48시간 만에 이용자가 폭증했다는 이유로 답변이 늦어지고 신규 구독은 중단됐습니다. 베이징 한상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3D) 영상을 학습해 자체 코딩 능력으로 가상 세계를 탐험하는 게임을 만들어내고 몰입도를 높인 3D 격투 게임도 만들어냅니다. 지난 17일 중국 스타트업 문샷 AI가 공개한 키미 K3입니다. 문샷 AI 측은 단순 문답형이 아닌 사용자가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학습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지능형 에이전트 AI라고 명명했습니다. AI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척도인 매개 변수, 즉 저장할 수 있는 지식 총량이 2조 8천억 개로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까지 추론 능력과 데이터 품질 등 종합적으로는 클로드 페이블 5와 GPT 5.6 등 미국 AI에 뒤지지만 개발 작업 성능 평가에서 1위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我们中国的话虽然看起来好像比较少或者那个，但是我们在应用方面我觉得还是很厉害的。对。 미국의 기술 통제 속에서도 중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이 나와 제2의 딥시크 충격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키미 K3 사용을 막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개 48시간 만인 어제 새벽부터 이용에 제한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키미 K3의 성능 확인을 위해 들어가 보니 사용자가 너무 많다며 질문에 답변을 못하거나 유료 구독을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해놓고 구독 메뉴로 들어가면 매진이라고 뜨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사용자가 몰리면서 서버 한계로 키미 K3의 신규 구독 접수를 중단한 겁니다. 업체는 단계적으로 구독을 재개할 거라면서도 명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날로 진화하는 요즘 바둑에서 인간이 AI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현역 세계 최강 신진서 구단이 바둑 AI 카타고에게 1패 뒤 2연승을 거두고 인류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2점 핸디캡을 받고 겨룬 AI 카타고와 마지막 세 번째 대국에서 경기 내내 우세를 지켜 221수 만에 11집 반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1패 뒤 2연승을 거둔 신구단은 상금 2억 5천만 원과 고급 승용차를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10년 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처럼 핸디캡 없이 겨룬 건 아니었지만 10년 동안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카타고가 2점 젖바둑 공식전에서 인간 기사들에게 이번 대국전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걸 감안하면 신진서 구단의 역전승은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승리로 평가됩니다. 한 번 이기기 시작하니까 뭔가 계속해서 이기는 길이 뭔가 보였던 것 같고요. 준비 기간 동안 자신감이 생겼던 게 이번에 이길 수 있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6년 전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범행 사실을 숨겨온 친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아이가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며 엄중히 질책했습니다. 제이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30대 여성 A씨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당시 3살인 자신의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면서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이가 인생의 짐 같았다는 게 살해 이유였습니다. 당시 연인 관계였던 30대 남성 B씨는 숨진 아이를 30분 거리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시신 유기 직접 시키셨습니까? 아이한테 할 말 없으세요? 이들의 범행은 숨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지난 3월까지 6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 한 차례 연기했던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A씨가 B씨의 조카를 친딸인 것처럼 예비 소집에 데려가고 체험학습까지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험학습 기간이 끝난 뒤에도 아이가 등교하지 않자 초등학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공개됐습니다. A씨는 그때까지 6년 가까이 아동수당 등을 부정수급해온 걸로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한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신 은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사망 후에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을 염려해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기관별로 흩어진 미취학 위기 아동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졌습니다. SBS 제희원입니다.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민주화운동 탄압 등 반헌법적 행위에 관여한 167명이 받은 정부 포상을 대거 취소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 직후 전두환과 기념사진을 찍은 군인들과 박종철 열사를 고문해 숨지게 한 경찰 고위직, 그리고 고문기술자 이근한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기자회견에 나선 강민창 치안본부장과 박처원 치안감.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윽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한 두 사람이 받았던 훈장 등 정부 포상 각 4건과 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했던 고문기술자 이근한 전 경감의 표창이 취소됐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12.12 군사반란 직후 숙에 전두환과 기념사진을 찍었을 정도로 반란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3사람. 백운택 당시 준장과 조홍대령, 최성림 중령의 훈장도 취소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반헌법적 행위,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 167명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 포상 198건을 취소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관련자 76명에게 수여된 무공훈장 등 76건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관련자 91명에게 수여된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122건입니다.
무공훈장 수여자 중엔 공적이 없는데 거짓 공적을 올려 훈장을 받은 경우와 간첩 사건을 조작해 포상을 받은 경우 등이 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한 것은 올해 들어 3번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적절한 공적으로 받은 정부 포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취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포상과 함께 지급된 포상금은 환수 관련 법조항이 없어 환수하지 못했다며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홀로 체육단체 진입을 막았던 여성을 비롯해 시위대 일부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현장 경찰관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경에 마스크를 쓴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한체육회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들어가려 하자 2시간 동안 문을 붙잡고 진입을 막았던 30대 여성 A씨입니다. 개표 봉쇄 시위 계속 장기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본인 행동이 정당하다고 보신 입장이십니까?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2, 제3의 올다르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도 적혀 있었어요. 끝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 가려고 합니다. A씨 말고도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선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은 4명 더 있습니다. 유튜버 B씨는 지난달 8일 유소년 핸드볼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불법 수색한 혐의로 양말도 벗기고 양말 여기다 또 밑에다 깔고 나올지 어떻게 하나요? 20대 남성 3명은 지난달 6일 홀로 떨어진 경찰관을 둘러싼 채 모욕하고 길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5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현장을 지키는 경찰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19명이 심리 상담을 받았고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한 경우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경찰 역시 시위대의 개별 불법 행위와 별개로 강제 해산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개표소 봉쇄 시위는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SBS 임지연입니다.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김민석 전 총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던 발언을 소환했고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 재임 시절 신천지 특검이 도입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전 대표 차량이 공격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당대표 후보 5명을 3명으로 몰래 압축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친명계 김민석 전 총리가 4년 전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었다며 과거 발언으로 공세를 폈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이재명 책임, 사적 판단이 앞섰다. 4년 전 8.18 전당대회 때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당시 의원을 공격했던 내용입니다. 정 전 대표를 겨냥해 당의 분열을 조장했다고 연일 날을 세워온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 재임 시절 신천지 특검이 도입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정 전 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자신의 신천지 관련 의혹에 대해서 허위 조작 정보라며 법적 대응을 공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전 대표 측은 어제 첫 합동연설회 이후 정 전 대표가 탄 차량에 대해 발길질 등 위협과 폭력이 있었고 차량이 파손돼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 의원은 송영길 의원이 후보 자격을 지적한 자신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고함 치신 것 꼭 사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쌓이니까 청년들이 민주당을 불공정 정당, 686 꽁대 정당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추천위원회를 동수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여야 합의로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걸로 합의됐습니다. 양당은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추가 협의를 통해 정할 방침입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즉 토픽에서 부정행위로 성적을 받아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위를 취소하도록 교육부가 각 대학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이들의 장학금도 환수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위조 신분증으로 대리시험을 보거나 소형 이어폰 등 첨단 장비로 응시자에게 답을 알려준 혐의로 중국인 등 1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오늘도 중부와 남부의 날씨가 사뭇 달랐습니다. 중부는 호우가 쏟아진 반면 남부지방은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도 중부지방에는 정체전선이 걸려 있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은 조금 더 세력을 확장하면서 남부지방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정체전선을 북한 쪽으로 밀어 올리면 장마가 끝나는 건데요. 이번 주까지는 중부지방의 정체전선이 오르내릴 것으로 보여서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강원 남부와 경기 남부, 충청 북부에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많게는 8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내릴 텐데 내일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더 많겠습니다. 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는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내일 특히 영남 지방은 포항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열대야가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겠고요. 내일은 서울도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주말까지 중부지방에는 장맛비가 강약을 반복하며 이어지겠습니다. 이미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 산사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